안녕하세요. 대학원을 가는 학생들 혹은 석사, 박사 학생들에게 한 가지 조언만 해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학생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독립적인 연구자라고 생각을 해라. 독립적인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큰 숲을 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꼭 미국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학원에서 연구를 한다는 것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시작하면서 너무 거창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바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주신 일들만 그때그때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위를 받고 이제 연구를 한 지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때 너무 나무만 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원자의 경우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하겠다고 컨택을 하고 석사, 박사 학생들은 사실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데도 대부분은 어떻게 교수님들이 연구를 진행하시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연구할 환경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이상적인 연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능력 있는 학생들이 이제 박사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이제 교수님께 말씀드리죠. 이제 교수님과 학교의 지지 속에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역시나 훌륭한 결과가 나와서 좋은 논문을 쓰고 이를 발표합니다. 굉장히 영화 같은 이야기고요. 현실은 이와 많이 다릅니다.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아이디어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 이유는 학교가 연구비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는 교수님의 연구 혹은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연구에 연구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실험 장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재료비, 그 다음 학생들의 인건비, 학생들의 학비까지도 커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는 이를 제공하지 않아요. 오히려 학교는 교수님들께서 힘들게 외부에서 끌어오는 연구비의 상당 부분, 40% 정도까지도 간접비로 띄어가게 됩니다. 보통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이게 되죠. 제가 힘들게 교수님들이 밖에서 연구비를 끌어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전혀 들지 않는 굉장히 이상적인 무급의 연구가 아니라면은 보통의 이공계에서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이클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리서치 펀딩 하는 기관에서 연구에 대한 공고를 냅니다. 큰 연구들은 보통 정부로부터 나오고요. 미국 같은 경우 NSF라고 불리는 National Science Foundation 혹은 Department of Energy 같은 곳에서 어떤 연구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연구비를 지원할지에 대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주정부 같은 곳에서도 필요한 연구를 위해서 연구를 공고를 하기도 하고요. 기업 같은 경우도 직접 하기 어렵거나 귀찮은 연구들을 이제 학교에 맡기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대학에서 하는 연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부나 기업에서 필요한 연구에 대해서 하청을 받아서 용역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펀딩에 따라서 연구 기간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짧게는 1년, 보통은 3년 정도의 연구 기간을 가지고서 연구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관련 분야의 펀딩 공고가 뜨게 되면은 난 저 펀딩을 따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전미에 관련 연구하시는 교수님들께서 그 펀딩을 따기 위해서 제안서를 씁니다. 프로포절이죠. 펀딩 공고가 날 때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에 대해서 어떤 연구비 규모로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프로포절을 쓸 수는 없고요. 그 스폰서, 연구를 공고한 기관들의 디스크립션에 따라서 그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연구에 대해서 이런 기간으로 이 정도 연구비를 받아서 할 연구자를 모집합니다. 교수님들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자기네들의 역량, 지금까지 해온 연구, 그리고 그 연구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쓰는 것이 제안서예요. 그 제안서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겠다라는 계획도 들어있고요. 당연히 재료비가 얼만큼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만큼 들어가고 어느 정도 일정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놓겠다라는 계획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비가 큰 경우 혼자서는 좀 감당이 어렵고 이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 내에 다른 교수님들 혹은 다른 학교에 그쪽 분야에 잘 나가는 교수님들 혹은 저희 같은 국립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같이 조인트로 프로포저를 쓰기도 합니다. 세 번째, 운이 좋을 경우 교수님께서 수많은 경쟁을 뚫고 그 펀딩을 따오게 됩니다. 이때가 교수님이 포닥 혹은 석사, 박사 학생을 뽑는 시점이에요. 연구비는 생겼고 해야 할 일은 있는데 사람이 충분하지 않다. 이때 그 연구를 수행할 연구원들을 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전 컨택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교수님들이 사람을 뽑는 시점이 아무 때나 뽑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보통 뽑습니다. 프로젝트가 없는 경우라도 전략적으로 그 교수님께서 연구실의 그 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을 뽑기도 합니다. 하지만 RA라고 불리는 그 Research Assistantship을 받는 학생이라는 것은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단계에 따라서 펀딩을 받아온 연구가 있고 그 연구비에서 그 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가 보조되는 것입니다. 그 일한 대가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께서 연구비를 따오게 되면은 그 중에 상당 부분은 학교에서 떼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수님을 중소기업 정도의 용역업체의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건물 임대료를 내야 되는 사장님들 있죠. 보통의 사장님들. 이제 일이 들어와야지 건물 임대료도 내고 이제 사람도 뽑는 거죠.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프로젝트가 정해졌고 연구비도 받았고 학생도 뽑았으면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 단계죠.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시는 연구 진행이라는 것이 이 네 번째 단계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의 사이클은 벌써 1번, 2번, 3번을 지나서 네 번째 단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게 되는 거죠. 연구비가 들어오면은 이 연구비를 이용해서 필요한 기구도 사고 재료도 사고 학생들의 월급을 주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제안서에 있는 내용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수님께서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뜻은 교수님께서 해야 할 정해진 연구가 있고 데드라인도 있다는 뜻이에요. 학생은 그 이후에 들어와서 보통은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 갭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학생들과 교수님들 사이에 갈등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학생들이 하는 연구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뛰어난 아이디어를 내고 굉장히 열심히 생각하고 일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하는 연구를 하시는 것이 보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연구와 해야 될 연구가 딱 맞아떨어지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교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셨을 거고요. 그 그림을 바탕으로 제안서를 써서 연구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 디테일을 채워 넣어주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용역업체 사장님께서 외부로부터 일을 받아왔는데 직원이 그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장님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겠죠. 다섯 번째로 연구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 결과를 얻으실 거예요. 그럼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도 쓰고 이제 논문을 써서 보통은 대학교에서 저널에 많이 제출을 하죠. 저널에 제출을 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학위를 받기 위해서 디서테이션 같은 것을 쓰는데 그 연구 결과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보통은 이 단계가 연구의 마지막 단계고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보고서 혹은 저널에 제출하시는 논문들이 그 제안서에 계획되어 있는 마지막 용역의 결과물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제안서에 있는 그 약속되어 있는 상품, 즉 여러분들의 보고서 및 논문들을 그 스폰서에게 정해진 시간에 전달할 의무가 있어요. 연구비를 받았기 때문에. 짐작하시겠지만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면은 다음에 제안서를 쓸 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스폰서들은 뛰어난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실력 있는 그룹에 연구를 맡기고 싶어 해요. 제안서 쓸 때 항상 첨부되는 것이 교수님들 혹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 그 PI들의 CV, 곧 이력서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들고 교수님들을 찾아다니시는 것처럼 교수님들도 본인들의 CV를 들고 스폰서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의 경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 아마도 가장 많이 시간을 쓰시는 부분이
펀딩 공고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에 맞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일 거예요. 연구비가 끊기면은 연구가 중단되고 데리고 있는 학생들의 월급을 챙겨주지 못하게 됩니다. 연구비와 학생이 없으면은 좋은 연구를 할 수 없죠. 논문이 없고 연구가 없으면은 제안서를 썼을 때 당연히 그 제안서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투자금을 받지 못하는, 아니면 일을 따오지 못하는 사장님이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은 학생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를 계획해서 진행하고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께서 펀딩 공고하는 기관들의 펀딩 공고를 보고서는 제안서를 작성해서 이중 채택되는 경우에 교수님들께서 학생을 뽑고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내용과 방향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상적인 경우라도 프로젝트 공고가 나서 제안서를 쓰고 연구비를 받는 데까지 보통 한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학생이 기획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제안서를 써서 자신의 펀딩을 만드는 것이 시간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학위를 받을 때쯤 여러분들의 후배가 여러분들의 덕을 보는 경우는 있겠죠. 여러분들이 기여한 제안서가 잘 되는 경우. 하지만 그 제안서를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경력과 스펙이 있어도 때가 맞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자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할이 운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 경우도 학교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빨리 연구할 교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교수님들의 방문을 두드리면서 발론티어라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교수님들의 기본 마인드는 프로젝트가 없으면은 학생을 받지 않는다 라는 게 좀 강해요. 일을 시키면서 월급을 챙겨주지 못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이유일 거고요. 두 번째는 학생이 들어오면은 챙겨줘야 되거든요. 교수님들이 시간을 꽤 많이 쓰죠.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나는 받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작할 프로젝트가 있는데 사람이 없을 때, 그때가 사람을 뽑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문을 계속 두드린다고 해서 자리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 시점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문을 두드려야지만 자리가 생겨요. 저희는 교수님들이 언제 펀딩을 따올지도 모르고요. 심지어 교수님들도 본인들이 언제 펀딩을 따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교수님들을 찾아다니는 게 중요해요. 기본적으로는 연구를 꾸준히 하시는 교수님들, 활발히 하시는 교수님들은 계속 프로포절을 쓰고요. 연구가 활발하고 꾸준하기 때문에 그 프로포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연구가 활발한 교수님들을 찾아다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논문이 그 연구실에서의 실적을 말해줘요. 논문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프로젝트가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그런 교수님들을 컨택하면서 자리가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위험을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경우 그 연구실에서 일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학생들 중 하나가 최근에 이런 분야에서 펀딩을 따왔는데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 그런 말 한마디가 굉장히 결정적이죠. 하지만 많은 미국 교수님들 경우 프로포저를 직접 쓰시고 학생들에게는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달라는 경우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연구실의 사정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학생 때 이런 걸 잘 몰라서 주로 교수님께서 시키는 일들만 그때그때 했었는데, 제가 만약에 다시 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면은 교수님께 그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제안서를 좀 보여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 제안서가 말하자면은 탐험가에게 지도 같은 거거든요. 그 제안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계획을 좀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 큰 연구 주제는 뭔지, 나는 그 연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떤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제안서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은 학생 기간 동안 굉장히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서 논문을 쓰실 때 좋은 논문이란 좋은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연구를 다 하시고 나서 이제 결과물이 나온 상태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좋은 스토리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서부터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게 왜 중요한지, 왜 내가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납득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논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스토리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라도 큰 그림을 연구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그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큰 그림을 보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에요. 이번 편에 다룬 내용이 그 씁쓸한 대학원 생활의 한 면을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연구비를 따오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연구 주제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도 그렇고, 진정한 연구는 교수님이 되어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교수님들도 펀딩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스폰서의 방향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도 최소한 교수님들 본인이 스스로 계획하고 운영은 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너무 진지한 내용들만 다룬 것 같아서요. 다음 편에는 좀 가벼운 주제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회사원 생활을 만 5년 좀 넘게 했었고, 미국에서 지금 현재 연구원으로서 만 6년 좀 넘는 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요. 두 제 경험 사이에 다른 점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시시콜콜하게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